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김진표 위원장 선출 후에 첫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와 1주택자 재산세 감면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6월이면 양도세 중과와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집값을 잡기 위해서 각종 규제의 완화와 강화가 공존하는 모양새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방향 전환 그리고 시장 전망 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으로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네, 부동산 정책 방향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그리고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오후에 지금 회의를 한다는데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내용이 오고 갈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주로 이제 알려져 있는 것을 보면은 재산세 관련해서 당장에 이제 7월, 9월에 두 번의 부과가 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경감 요건이라든가 그런 논의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아마 종부세에 대한 어떤 기준을 현재 9억으로 돼 있는 것을 뭐 12억이든 어떤 식으로 올린다는 얘기하고 또 청년층을 위한 어떤 주거 사다리를 어느 정도는 이어줘야 된다라는 생각하에 LTV라든가 DTI나 DSR 같은 그러한 대출에 대한 그 완화, 그다음에 규제 완화 이런 부분들을 아마 논의를 한참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규정 소장님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어떤 내용이 오고 갈까요? 네, 지금 시장에서 예측하는 부분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들인데요. 일단 어떻게 논의가 될지는 사실 회의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이제 여당에서는 종부세도 좀 부담 완화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왔고 또 이제 위원장을 맡은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양도세 중과 유예라던가 세제 완화에 대한 주장들을 또 해왔던 분위기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다각도의 논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정부 방침은 대통령 연설에서도 나왔었던 것처럼 뭐 종부세라던가 기존의 투기 억제책으로 나왔던 부분들에 대해 손질하는 것들은 굉장히 좀 신중하게 거리를 두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실제로 여당 특위에서도 굉장히 좀 논쟁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얘기가 진행되는지는 회의 내용을 저희가 좀 자세하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김진표 위원장이 이 특위위원장을 맡은 것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정책 방향 전환에 어떤 조금 변화를 많이 좀 줄 수 있을까요? 분명히 이제 변화의 그 메시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김진표 위원장이 된 것은 전임이었던 진선미 위원에서 이제 교체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것을 임명하신 분은 이번에 새롭게 이제 당선이 된 당대표인 그 송영길 그 대표가 그런 교체를 주장을 해서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적어도 김표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예전에 뭐 경제부총리도 하셨고요. 기본적인 시장에 대한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여당 내에서도 약간은 읽고 있는 인사라고들 많이 평가를 해왔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대감이 있을 수 있으나 다만 아마도 그러한 그 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게 결론적으로 실현이 될까라는 건 또 별개의 문제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혼자의 의지라든가 또 여러 가지의 어떤 다른 목소리들이 그동안 내왔던 것들이 이어지는 것보다는 또 뭐 거기에 대해 반대적인 어떤 의견도 상당히 많을 것이고 아직은 그런 반대하는 입장의 목소리도 전혀 작아지는 측면들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들은 아마 돼봐야 되는 거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김규정 소장님, 이 문재인 대통령 4주년 특별연설에서 왜 부동산만큼은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참 오랜만에 이런 어떤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좀 인정하는 발언을 했는데 또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
뭐 어떻게 이거 해석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그래서 그 연설을 두고 이제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 안정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라는 부분에서는 실패를 인정을 했는데 여전히 이후의 정책 방향에서는 투기 억제 부분이라던가 부패 청산을 위한 뭐 개혁 부분들 강조가 됐고 또 실수요자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확대 얘기가 좀 강조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뭐 공공주도의 주택 공급이라던가 기존에 유지해왔던 규제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손질을 하지 않을 것 같은 이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격 안정 부분에서 실패 인정은 하지만 남아있는 임기 동안 근간의 골자들은 크게 바뀌지는 않겠다라는 예상이어서 시장에서는 그렇다면 이제 뭐 지금 서울시가 추진하는 민간 주택 공급과의 여전한 거리감이라던가 시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뭐 대출 규제 완화나 주택 관련 과세 부담 완화나 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좀 얼마나 달라질지 좀 아직 잘 모르겠다라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위도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좀 논란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그래도 좀 빨리 속도감 있게 결정이 돼서 이제 시장에 이제 좀 발표가 되고 공유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기대가 계속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기대를 좀 하다가도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결정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고 논쟁만 계속되다 보니까 다들 좀 실망감을 좀 표출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좀 속도감을 내서 어떤 식으로든지 결정을 좀 내야 되는 게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최 교수님, 네. 오늘 그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 종부세 과세 기준에 대해서 조금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네. 뭐 대통령께서 이제 그 솔직하게 인정을 뭐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이제 되게 가장 아픈 부분이다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용기 있는 발언이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렇게 얘기는 하시고서 하시고. 정책 기조는 계속 하신다라는 거는 네. 누가 보더라도 좀 앞뒤가 좀 네. 안 맞는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들어요. 네. 그러면 그동안 규제 일변도로 했었고 그다음에 어떤 규제 같은 것들 항상 강화했었던 기조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얘기니까 대통령의 어떤 연설에서도 그런 것들을 읽을 수 있고 그다음에 앵커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호승 정책실장께서도 그런 얘기들을 했으면 아마도 근간은 바뀌는 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뭐 부동산 특위라든가 이런 곳에서 뭐 굉장히 많은 어떤 고민들을 하겠지만 기본적인 정책의 컨트롤 타워는 역시 청와대 측에서 지고 있으니까 뭐 쉽게 이런 것들이 바뀔 만한 그런 느낌은 들진 않네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 실패는 인정했지만 기조는 변화가 없다. 그렇게 하면서도 왜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다주택자나 투기 중심의 수요들을 억제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이제 규제 압박을 받게 된 실수요자들에 대해서는 좀 풀어주거나 지원을 확대한다라는 방침인 것 같기는 하고요. 그래서 현재 여당이나 뭐 당에서 정부에서도 얘기가 좀 흘러나오는 게 좀 과도한 대출 규제로 주택 구입자금 마련하기가 어려워진 실수요자들, 무주택자들에 대해서는 규제를 조금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이 어느 정도 좀 공감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뭐 서울이나 이런 규제 지역들에서 저희가 주택담보대출 LTV가 기본 40%, 실수요자의 경우에 50%로 이제 투기 지역에서 잡혀 있는데 그 부분들을 조금 완화하거나 혹은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제 인센티브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실수요자들의 뭐 소득 기준이라던가 아니면 구입하는 주택 금액의 규모 같은 것들을 확대하는 방침 등을 통해서 조금 더 LTV를 높여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수요자들을 늘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되는데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을 두고 시장에서 수요자들은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른 상황에서 LTV를 좀 올려서 대출을 통해서 집을 구매할 수 있게 지원을 해준다 해도 대출에 대한 부담 결국엔 이제
빚을 내서 집을 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지적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지금 이제 시장 금리나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한 1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1%포인트 가까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규제를 완화해 준다라고 해도 그렇게 달갑지 않다라는 얘기들도 한편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해 준다고 해도 반갑지 않다. 최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완화를 할 시점인지 어떻게 할 건지 하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어떻게 평가하세요? 검토를 하는 거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타이밍 자체가 이미 늦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늦었다. 예. 청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예. 집값은 집값대로 다 올려놓고 그리고 우리가 집값 올린 거 아니고 나는 뭐 그 직주 근접한 그러니까 직장과 주거가 가까운 곳에서 좀 거주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사 안 가는 그러니까 전세 때문에 쫓겨나지 않는 그런 안정적인 주거를 원해서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미 우리한테는 그 집값이라는 것이 정말 아마득하게 멀어지고 이제 와서 금리 오르고 금리 올라가고 있고 더군다나 집값은 오른 상태로 여기서 만약에 대출 비율을 만약에 투기가을지구 같은 경우에 40% 아니면 실거주자 50%에서 70%를 올려준다고 한들 예전에 뭐 한 5억이었을 때 내가 한 절반 정도 빌릴 수 있는 거 하고 이게 뭐 한 10억 됐을 때 예를 들어서 뭐 60%나 70%까지 대출되고 나머지 빌리는 거하고는 또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차이가 안 날 수도 있거든요. 어차피 구매력이 없는 청년들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30 세대나 아니면은 청년이라든가 신혼부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출을 좀 어느 정도 완화해 준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래도 그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에 대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는 사실 자본가의 자녀들이라든가 자산가의 자녀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혜택을 보고 서민 청년층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내가 주택을 구입하기에는 아마득한 그러한 것들이 아닐까 싶어서 모든 정책이라는 것이 이제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번에는 역시 이것도 역시 물론 이제 정책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현실을 반영하거나 이렇게 가는 건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많이 좀 늦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듭니다. 지금 저희 토론 중에 댓글들이 들어오는데 보니까 동탄 부영에 뭐 4억짜리를 샀는데 9억 4천까지 올랐다. 배가 올랐다. 뭐 집값 100% 급등 미친 나라다. 주로 이제 시장 상황이 이렇다는 게 굉장히 좀 불만이 섞인 댓글들이 있는데 김규정 소장님 지금 어떻습니까? 시장 상황을 보면 6월에 이제 양도세 중과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거의 뭐 매물이 거의 없다면서요?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6월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규정이 더 강화가 되고 또 종부세 부담도 이제 늘어나는 적용을 받게 되는데 네. 그렇다라고 하면 5월 말까지는 이걸 피하려면 이제 처분들을 하셨어야 되는 시기인데 잔금 기간이나 이런 걸 고려하면 이미 이제 그걸 고려해서 처분하실 분들은 다 하실 분들은 이미 하셨고 할 사람은 다 했어야 된다 그런 거죠.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관련해서 내놓은 매물들이 아주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은 되는데 체크를 해보면 뭐 싸게 팔거나 뭐 이렇게 좀 결정하기보다는 그냥 제 가격에 살 사람이 있으면 팔고 아니면 이제 버티겠다라는 심리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1분기에는 그래도 이 세부담을 피하려는 물건들이 조금 나오기도 했었는데 2분기부터는 오히려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뭐 재건축 관련된 개발 기대감 가격 상승도 있었고 또 하반기에 이제 대선과 맞물린 규제 완화나 뭐 개발 호재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나오면서 가격이 또 오를 수도 있겠다는 기대가 여전히 시장에 있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이 일단은 세부담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관망들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 이 세부담을 더 늘려서 매물을 내놓게 하고 그걸 통해서 가격 하락을 좀 유도해 보려는 이런 정책은 사실상 효과를 좀 내지 못한 것으로 지금 귀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매물이 별로 없는 상황이고요. 또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재건축 같은 지역에 오르고 있는데 반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정을 통해서 이제 거래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현장의 중개업소에서는 현재 좀 거래 절벽이라고 부를 정도로 거래가 좀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거래가 절벽이면 이게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을 그렇게 기대할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뭐 가격 하락을 할 만한 요소는 실제로 많이 오른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가격 하락이 되려면
내놓는 매물이 싸게 계속 거래가 돼야 가격이 실제로 떨어지는 건데요. 매물 자체가 없으면 그런 현상도 나타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우리 소장님이 김기정 선생님이 더 잘하실 거예요. 아마 예. 근데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이미 갈 길을 이미 정했잖아요. 뭐 증여라든가 네, 방침을 다. 아니면 아예 버티기 둘 중에 하나로 이제 갈 길을 정해 버렸고, 사실 이거 처음에 이 제도 나왔을 때 기재부에서 이 제도로 인해서 30% 정도의 다주택자의 매물이 나올 거라 기대를 하면서 이걸 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전혀 30%는커녕 예. 이 10%도 안 될 거예요. 이거 네. 따져보면. 그러면 시장을 못 읽은 건가요? 알지 않았을까요? 알았다고요? 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자리에서 이러한 조치는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뭐 분명히 그 정책을 아마 짜는 분들도 기대와는 다르게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 누구든 내가 버티면서 보유세를 내는 것들이 올라가긴 하지만 6월 1일 이전에 파는 거랑 6월 1일 이후에 파는 거랑 어차피 양도세가 어마어마하다면 약간 오를 뿐이지. 그럴 것 같으면 모든 합리적인 어떤 소비라든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그 비용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부분들이 낮은 쪽으로 의사결정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당연한 수준 아니겠나 싶습니다. 네. 이런 댓글도 있는데 LTV를 올리면 뭐 합니까? DSR 조정으로 결국 대출이 더 힘들어질 것 같다. 국민을 이렇게까지 부동산 공부시키는 정부 처음이다. 아마 DSR 정부가 좀 규제하는데 LTV 완화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좀 엇박자 내는 게 아니야 이런 댓글 같아요. 네, 지금 7월부터 저희가 가계부채 대책 단계별로 좀 더 강화를 하면서 규제 지역이 6억 넘는 주택 주담대 통해서 대출 받으시게 되면 DSR 차주 대상으로 40% 적용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올라오신 댓글도 DSR 전체로 소득 대비 40% 이내에서 원리금 상환 규정이 있는데 LTV를 뭐 올려준들 소득이 이제 적은 분들은 어차피 많이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건데요. 이 부분은 만약에 이제 뭐 특이나 뭐 당정 등을 통해서 LTV나 DTI 조정이 된다면 DSR 조정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같이 얘기가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댓글 올리신 부분이 말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제 LTV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조정될지가 아직 정해진 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런 불만들이 문정부 4년간 집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인데 저희가 보니까 뭐 성동과 한 아파트를 보면 문정부 초에 7억 원 하던 것이 이제 10억 원이 됐다. 거의 2배 이상 이렇게 오른 꼴인데 어떻습니까? 4년간 전체로 너무 엄청나게 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체감상으로 보면 그 최하 2배 오르지 않았을까 생각들 많이 하거든요. 사실 서울뿐만 아니고요. 외곽의 인천이라든가 뭐 성남이라든가 고양시 같은 데들도 그 정도의 체감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아마 그 한국 부동산원에서 내놓는 그 또 자료라든가 통계들은 있는데 그것을 보면은 뭐 마포구가 한 20%, 송파구가 뭐 19점 몇 프로 이렇게 돼 있긴 한데요. 이거는 그 구에 있는 전체 주택 가격을 평균을 내니까 그런 거고 실제 주로 이제 역세권이라든가 뭐 직장인들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국민들이 살고 싶어하는 이제 대표 단지들은 거의 뭐 2배 이상 오른 것이 맞지 않겠나.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실련 같은 경우에는 최하 80 몇 프로 이상 올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정부에서는 이 전체 평균을 가지고서 한 구라든가 한 지자체 그러니까 한 기초자치단체 전체 평균을 가지고 한 뭐 많이 올라봐야 한 20%밖에 더 오르지 그러니까 20%밖에 오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체감상으로는 상당히 좀 괴리가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체감으로는 훨씬 더 많이 오른 것으로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거죠. 자, 이 전셋값 동향도 궁금한데 작년 7월 임대차법이 시행되고 나서 이제 기존 전셋값 그리고 새로운 전셋값 이게 차이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요즘 어떻습니까? 가격 거래 동향 어떻습니까? 지금 임대차 입법 계속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뭐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연장하시는 분들은 가격 인상 상한선 적용을 받으셔서 종전 계약 금액
뭐 임대료보다 크게 오르시지 않지만 새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이제 좀 수급 불균형 하에서 높아진 전세 시세를 적용받으실 수밖에 없어서 여전히 그 가격 격차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뭐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주간 통계나 이런 것들을 보면 서울이나 주요 도시들 아파트 전세 가격 주간 변동률이 그렇게 막 수치가 크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지난해 임대차 입법 직후에 워낙 전세 가격이 급등한 뒤라서기도 해서 수치상으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여전히 오름세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전세 물건 찾기가 굉장히 좀 여전히 어렵다는 부분에서 새로 전세 계약을 하셔야 되거나 이사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이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임대차 입법 때문이기도 하고 저금리 때문이기도 한데 지금 임대차 계약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세 물건 찾기가 굉장히 어려우신 부분들이 있고 임대차 입법으로 계약갱신 청구권 쓰시는 비중들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새로 이제 회전되는 물건들도 별로 없는 상황. 그리고 이제 또 집주인들이 거주 요건이나 세부담 경감 같은 것들 때문에 이제 임차를 놨던 집에 들어가시는 경우들도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임대 시장에서 전세 찾기가 그리고 이제 입주 물량들도 상반기에 그렇게 원활하게 많이 공급되지가 못하다 보니까 전세 물건 부족으로 이제 가격은 계속 좀 강세를 띠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통계와는 다르게 새로 전세를 이사하시면서 찾는 분들이 체감하는 전세 가격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만만치 않고 또 이제 재건축 이주 지역, 뭐 예상 지역 이런 데들에서 전세 난이라는 이제 우려까지 계속 최근에 더해지다 보니까 하반기 가을 이사철이나 이런 때 다시 좀 전세 불안이 나타나고 이것이 결국에는 아직 하락할 기미가 없는 집값을 다시 자극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걱정들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주택시장에서 이제 가격에 심리가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가 없다 보니 이런 우려들이 계속 나오면서 전세를 또 찾으셔야 되는 분들 또 주택 거래나 내 집 마련 하셔야 되는 분들의 심리적인 자극 부분도 저희가 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하반기에 또다시 전세값이 안 좋아진다, 심해진다는 건 상당히 걱정스러운 일인데 사실 임대차법 시행 이후에 임차인, 임대인 간에 지금 갈등이 훨씬 더 심화된 거죠? 상황이 어떻습니까? 계약서대로 해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면 임대차 계약서에 말 그대로 표준약관처럼 적혀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임대차 기간이 종료가 됐을 때 원상회복 의무라든가. 근데 이거는 기업에 대한 사무실을 임차할 때 주로 많이들 좀 아주 그 신중하게 했던 부분이고 집을 살면서 벽에다가 좀 낙서도 좀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구 같은 거 옮기면서 마루라든가 이런 것들이 살짝 이제 생채기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지금 현상을 보면 같은 단지에 같은 동인데도 불구하고 전세 가격이 다 달라요. 어떤 데는 뭐 예를 들면 뭐 기준 가격이 한 4억 원의 전세 가격인 단지가 있다고 하면 어떤 데는 심지어는 뭐 전세가 4억이고 6억이고 어떤 데는 뭐 어떤 그 같은 바로 앞집은 뭐 4억 5천이고 굉장히 많이 다르잖아요. 근데 다르다라는 건 결국에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지금 있는 전세 가격을 어느 정도는 그 현실화해서 바꾸는 싶은데 임대차 3법 때문에 그런 것들이 쉽지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불만 것들이 있으면 당연히 내가 다른 걸로 뭔가 조세 전가 효과를 일으킨다든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좀 더 그러니까 예전에는 세입자하고의 주인과의 일정의 어떤 유대감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뭐 내 집에 들어와서 2년 동안 잘 살아주세요. 나한테 전세를 주셨으니까 깨끗하게 쓰고 나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좀 오피셜한 관계로 계속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계약을 할 때 약간의 어떤 그런 생채기라든가 아니면은 뭐 어느 정도 스크래치가 난 거나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얼마를 배상. 상당히 이거 살벌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나 봤었던 이 이야기들이 임대차 3법 이후에 상당히 좀 냉정하고 너무 좀 매몰차고 뭐 야박한 그런 어떤 조항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 모르게 집주인이 그러니까 임대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발동하기 전에 모르게 뭐 매매 계약을 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생긴다면서요?
네, 뭐 분쟁 조정이나 이런 데 신고된 네. 사례로는 그렇게 몰래 주택 처분 계약을 하고 뭐 이런 경우도 신고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런 부분은 임대차 입법 이후에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는 분쟁 부분이고 이제 임대차 입법에 더해서 하반기부터는 이제 전월세 신고제까지 이제 3법이 완성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굵직한 제도 변화에 이제 맞춰서 계약 기간이라던가 계약 이런 패턴이나 행태 같은 것들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늘어나는 분쟁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건수나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해결을 하고 다독일 것이냐가 중요한데 단기간엔 사실은 좀 풀기가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뭐 수급적으로라도 전월세나 뭐 이런 뭐 가격이라든가 물량이 또 여유가 좀 있으면 이런 분쟁들이 조금 상쇄될 수도 있을 텐데 현재 그런 부분도 좀 쉽지 않은 환경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더 좀 이렇게 두드러지게 부각이 되는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후에 이제 하반기에 전세 불안 우려나 이런 것까지 좀 저희가 대비를 하려면 결국에는 뭐 정부도 계속 여러 차례 발표했었던 뭐 매입임대라든가 공공임대 같은 공급 계획 뭐 이런 부분들 저희가 이제 민간 주택 시장에서는 이런 제도 변경도 있고 주택 임대 사업자들에게 주어졌던 인센티브가 이미 줄어들어 있는 상황에서 또 민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공이나 이제 지자체나 정부 차원에서의 수급 조달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현재는 그 부분도 좀 그렇게 원활하지가 않아서 전체적으로 좀 해소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저희 댓글 중에 하나 좀 소개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양도세 완화 조치 없이 그런 공급 방안 없이 LTV를 올려주면 30대 초반 중반들이 6억 이하 9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 매수세 상승으로 또 한 번의 집값 상승이 부추겨질 수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대 초중반은 아이러니컬하게도 LTV 완화 정책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댓글을 주셨네요. 어려운데요, 정말. 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상황이 아주 그분이니까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저런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복잡한 심정을 그 짧은 문장으로 한마디로 표현했다라는 것 자체도 놀랍기도 하고 네. 그 얘기를 들어보는 뭐 앵커님이나 저 입장에서도 좀 씁쓸하다. 답답한 거죠. 좀 답답하기도 하시겠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여튼 뭐 부동산 시장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4년간 25번의 대책으로도 잡히지 않은 집값. 김규정 소장님은 정부의 정책 중에서 가장 잘못된 걸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결국에는 뭐 대통령 연설에서도 나왔지만 가격 안정 목표, 그러니까 뭐 가격을 낮춘다라기보다는 가격의 변동성이 이렇게 급격하게 저희가 예측한 수준 이상으로 이렇게 펼쳐지게 된 것들이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고 실패라고 이제 인정을 한 부분인데 그런 상황들이 올 수밖에 없었던 건 결국에는 이제 늘어나는 주택 수요를 저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급이 모자랐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달라지고 있는 수요자들에 대한 인지를 제대로 이제 파악하지 못하고 수요자들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반에 공급이 계속 모자라지 않다라고 정책을 펼치다가 막판에 이사 대책을 발표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일단 계속해서 이제 투기 수요 중심의 가격 불안을 가져왔다라는 이제 평가들이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저희가 이제 국내 특히 이제 서울 같은 대표적인 대도시들의 새 아파트 같은 상품들은 이미 자산 투자 성격을 많이 갖게 된 만큼 투기냐 실수요냐를 과거처럼 나누는 방식이라던가 이런 수요 시장의 전체적인 규모나 이런 양을 파악하는 방식들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기 수요든 뭐 실수요든 어쨌든 주택 수요인 것은 뭐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그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공급 계획을 세웠어야 된다라고 판단하면 결국에는 이제 그런 판단의 미스로 공급이 제때 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결국에는 수급 불균형으로 나타난 건데 실제 수도권 경기 인천 포함해서 이제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
순수 인구 유입이 계속 19년, 20년 상당 부분 늘어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저희가 택지 조달을 통한 방법이건 정비 사업을 통한 방법이건 신축 아파트 등 다양한 신축 주택 공급이 좀 원활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결과적으로 이제 수급 불균형으로 장기간 좀 해소되지 못하고 가격 불안으로 가격 변동성이 커진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황수 교수님, 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진실로 국민들이 요구하는 건 뭘까요? 이 집값을 좀 떨어뜨리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주거 사다리의 복원이랄까? 어떤 거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까?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소한 이제 현재 있는 집값보다도 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 잘못된 부분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최소한 이런 기대는 정부가 어느 정도는 그 기대를 좀 채워줘야 될 것 같은 게 적어도 예전의 수준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그래도 가격 변동이 많지 않아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나의 자산을 좀 축적을 하고 또 뭐 나름대로의 금융의 어떤 서비스를 잘 어느 정도 받으면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가격을 기다려줄 수 있는 어느 정도 유지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것들을 자꾸 정부가 오히려 규제라는 어떤 미명하에 오히려 시장의 어떤 그런 희소성을 더 강조를 해서 점점점 그런 것들이 좀 어렵게 된다면 또 다른 정책 실패가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을 아마 더 국민들은 뭐 기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책 실패 없이 집값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방법, 더불어민주당, 청와대, 정부가 좀 신속하게 마련했으면 합니다. 네, 부동산 문제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원 겸임교수 그리고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